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106쪽 남한의 반공 독재와 남한의 반공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총선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초록색 글씨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글씨가 대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48년에 먼저 총선거가 있었죠. 남한 총선거 50 총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 의해서 1대 국회의원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때의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헌국회 의원들에 의해서 간접투표,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임기는 4년이었으며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48년의 총선과 대선에 이은 두 번째 선거는 바로 여기 임기가 2년인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50년에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돼서 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선거 결과 무소속이 60%다. 무소속이 굉장히 많죠. 이 무소속들은 1차에 1대 국회의원에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불참하였던 세력들이 대거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이승만에 대한 반대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주로 무소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세력들이 이승만의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독초 이승만의 당이었었죠. 그래서 대한청년당, 대한청년단, 그 다음에 대한국민당. 이 사람들이 친이승만계인데 이들이 23%네요. 23%. 자, 이렇게 2대 국회의원 선출 결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부에 대단히 이승만에 대단히 비판적인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되었고 그러다 보아하니 52년도에 있을 대선에서 국회 간접선거,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의 당선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자, 우리 그 친이승만계 다 뭉쳐라 이렇게 해서 대한청년단이나 그 다음에 독촉이나 여기 봤던 독촉 대한독립족성국민회를 줄여서 독촉이라고 한다 그랬죠. 독촉이나 대한국민당 이들이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해서 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돼 51년에. 자, 이렇게 하고서 52년 1월부터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추진을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대거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네요. 143표나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거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52년 5월 52년이라고 하면 6.25 전쟁 중이죠. 50년에서 53년까지가 6.25였으니까 그래서 52년 5월에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일단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관제 데모라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친한 이런 백골단, 땄벌대, 민족 자결단, 이름 조금 약간 겁나 무시무시하죠.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조폭,
내지는 뭐 정치 깡패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시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관 주도의 데모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국회 해산하라는 거예요. 국회 해산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런 상태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자, 지금 6.25 중인데 공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공비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공비소탕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걸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 야당 인사들은 여기 정치 파동이 있기 한 달 전부터 뭔가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면서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상정을 하니 이들을 탄압을 하면서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통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시 국회의사당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이 버스를 헌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게차로 강제로 끌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헌병대로 끌고 가고 그래서 그들을 신문한 결과 국제공산당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표장을 헌병대가 쫙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개헌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헌을 추진을 하는데 대단히 말도 안 되는 공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이래서 다 일어섰죠. 그리고서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누가 일어서나 안 일어서나 이거 보는 사람들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감시하는 상태에서 기립 투표로 했던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헌이 된 것을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발췌라고 하는 것은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이 뽑았다라는 얘기거든. 최라는 건 모으다라는 얘기에서 뽑아서 하나로 모아서 개헌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승만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라고 개헌안을 냈고 그 다음 아까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로 가자라는 것을 국회 개헌안을 상정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정부가 여러 개의 개헌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거 이거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상정한 거 중에 바로 내각 책임제에 대한 일부를 뽑아서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제적 166명의 의원 중에 기립 투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찬성 163표에 기권 3표 이렇게 해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것은 별 의미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이 발췌 개헌에 의해서 52년 8월에 한 달 후에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대요. 자, 이때 2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조봉암이 11% 선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2년에 2대 대통령 이승만이가 당선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전에 발췌 개헌에 의해서 개헌을 해서 직접 선거로 그래서 여기서는 간선이었고요. 그 다음 2대는 직선이네요. 자,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총선으로 가야 되겠죠? 자, 48년에 총선이 있었고요. 50년에 2대 국회의원 뽑혔고요. 그 다음에 54년에 3대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는 거죠. 임기가 4년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54년에는 203석의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 이때에는 관권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소속의 사람들도 회유를 해서 여기 자유당 속으로 좀 더 추가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야가 강한 그런 투표가 바로 3대 국회의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대 국회가 자유당의 압승으로 되니 자, 그 다음 이 52년의 대통령 선거 다음이 몇 년이에요? 그쵸. 56년이죠. 자, 이 56년 3대 이제 대통령이 뽑혀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1대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1회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또 당선되었으니까 중임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3대 총선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하니까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또 3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다시 개헌을 하는데 그게 바로 54년의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4.5입 개헌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뭐냐? 이 개헌하는 당시 대통령, 바로 이 4.4.5입 개헌하는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서 연임, 지금 1회 안에서 중임이라고 하는 걸 했다 그랬죠. 바로 그 연임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강행을 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 제적 203명 중에 135명의 찬성이 되는데 자, 개헌을 하려면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개헌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명에 대한 3분의 2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가요. 그러면 135.333명 이상이야지 되니까 결국은 136명이어야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135명이었으니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부결 선언 땅땅땅 했는데 이틀 후에 자유당이 4.4.5입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개헌안이 통과됐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대학의 수학 교수가 그랬는데 사람을 어떻게 점으로 나누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4.4.5입으로 하자. 넷까지는 버리고요. 5 이상은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까지인데 4까지는 버려라 라고 했는데 5가 넘어가야지만 그걸 반올림 하는 건데 여긴 0.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0.3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35명의 찬성만 있으면 이 개헌안은 통과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를 펼쳤고요. 그랬더니 이 국회 부의장의 발표를 들은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 하고서 지금 항의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개헌안은 통과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1956년에 3대 대통령의 선거가 있게 되는데 자,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 무소속의 조봉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신익희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인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신익희 후보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선거를 앞두고 9일 전에 그 선거 유세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기차칸 안에서 심장마비로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익희 후보는 사망으로 이제 후보가 없어지게 그러면 결국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후보와 조봉암 후보 그쵸? 이승만 후보와 조봉암 후보가 이제 결전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아까
신익규 후보가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건 이제 이승만 측 자유당 측의 선거 벽보인데 가로봤자 더 못 산다. 이러면서 자 여기 볼까요? 우리의 총재 리승만 대통령으로 반공의 상징 민족의 태양 이렇게 해서 리승만 총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자라고 하는 그런 벽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조봉암이네요. 무소속의 조봉암. 자, 이번에도 못 바꾸면 4년 다시 더 못 산다. 자, 이런 선거 유세를 가지고서 이제 각자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선거 결과입니다. 자, 신익희 후보는 사망을 하였고요.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자 거의 70%의 득표율을 얻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0%의 조봉암의 득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효표가 굉장히 많죠. 자 무효표가 많은데 이 무효표는 아마도 신익희를 추모하는 그런 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자, 지난번 조봉암 후보의 득표 수보다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조봉암의 돌풍이 바로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조봉암이가 약간 조금 대선에서 걸리적거린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였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의 조봉암에 대한 탄압,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탄압을 하느냐? 바로 반공이라고 하는 걸로 탄압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자, 이 조봉암을 탄압하는 사건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58년에 조봉암을 체포하면서 진보당을 해체하는 그 이야기예요. 갑자기 웬 진보당이냐라고 할 터인데 조봉암이가 무소속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투표 후에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의 당이 진보당이었어요. 자, 이 조봉암의 당을 해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냐? 자, 바로 간첩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조봉암이는 그때 당시 통일에 대해서 이승만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승만이는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통일을 합시다. 북쪽도 우리나라로 편입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조봉암이는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의 주장에 대해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간첩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왜 평화통일, 우리는 평화통일,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 평화통일을 간첩죄를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걸로 적용을 시키느냐. 이 평화통일론은 바로 북한이 그때 당시 주장하는 통일론이었거든요. 북한이 통일을 주장할 때 이승만은 북진 통일, 그래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통일합시다 라고 하는 건데 북한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고 바로 그 같은 색깔의 주장인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을 시켰던 거고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처형이 바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조봉암이가 처형이 되고 그러면서 바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바로 경향신문도 바로 이어서 폐간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승만 독재 체제가 남쪽에서는 서서히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승만의 바로 반공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독재, 반공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독재. 그렇다면 북한은 또 어땠느냐? 자, 북한은 1956년 8월에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면서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게 되는데 자, 이 8월 종파 사건이란 무엇이냐?
자, 이 종파 사건을 다른 말로 8월 숙청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종파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서 바로 자기네들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바로 비난하는 그 말, 이런 것들을 종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김일성 중심의 독재가 북한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김일성을 개인으로 숭배하는, 그 다음에 김일성의 당의 독재, 이런 것들이 50년대 그 6.25가 거쳐가고 나면서 서서히 지금 하나씩 하나씩 숨을 조여온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중국 예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소련파나 예난파가 바로 김일성의 이런 독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의 독재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하는 소련파, 연안파의 바로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 소련파와 연안파가 대거 숙청이 되는 사건, 이것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8월 종파 사건을 거쳐가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바로 사회주의 독재가 서서히 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반공을 위시로 한 독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독재, 이렇게 해서 남북한에서 독재가 진행이 되어 갔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경제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 정부 때의 경제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이승만 정부의 경제 파트를 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이제 농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자, 이 사진은 지금 1940년대 미국 농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도로가죠? 그리고 여기는 왠지 뭐 나무들도 있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왠지 뭐 논이나 밭 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뭔가 농작물이 심겨져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곳은 전부 다 직접적인 전쟁터였잖아요. 그래서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유럽은 바로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그 농토가 황폐해지면서 농작물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고, 그런데 정작 미국 그 본토에서는 전쟁이 직접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세계대전에 여기저기 지금 농토가 황폐화된 그런 곳에 수많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에서 이런 공원까지 이런 비어있는 공터까지 다 일구어서 농작물을 지금 생산해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 이 엄청난 양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1950년대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농작물이 과다하게 지금 남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곡물 가격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심지어는 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과다한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태평양 대서양에 갖다가 버리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미국의 그 곡물 가격 하락이 가격 폭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자, 이 넘치는 그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1950년대 초에 무상으로 원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농산물들을 우리나라에다 무상으로 원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복구에 굉장한
도움을 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지고 온 농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면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 보면 밀가루나 설탕이나 면화는 전부 다 색깔이 뭐예요? 하얀 색깔이지. 그래서 세 가지 하얀 색깔의 산업, 그래서 이제 삼백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한 제분, 그 다음에 설탕을 만들기 위한 제당, 그 다음에 바로 옷감을 만들기 위한 면방직,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하게 됐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0년대 초에 무상으로 원조하던 것을 50년대 이제 후반에 서서히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고, 더더군다나 무상으로 왔던 것이 이제 유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 경제는 50년대 후반에 서서히 침체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미국에서 우리들에게 보냈던 그 원조에 대한 바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공보원이 발행한 포스터, 이렇게 해서 자, 한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이 우리나라로 왔다라고 하는 내용.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식량이 왔었고, 이거를 이제 하차하고 실어 나르고 뭐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자, 이거는 또 이게 뭔가요? 자, 지금 이렇게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국민이 기증한 밀로 이런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꾸지 말 거, 이렇게 뭐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50년대 바로 미국의 원조 속에 바로 한반도가 소비재 공업이 이런 제분 공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갔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0년대 초에 무상원조, 50년대 후반에 이렇게 다시 이제 유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인 어떤 모습들이 회복 또는 발달 또는 침체 과정을 거쳐가게 되었답니다. 자, 이 원조 경제의 한계를 좀 바라볼게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들어오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 경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면화 산업과 밀 생산, 이것도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조 물자가 왔어요. 자, 대단히 많은 밀이 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돼?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 밀가루로 만드는 제분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이걸 밀가루 만드는 것을 갖다가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 누구한테? 대기업에 특혜를 주더라.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손잡고 가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은 특히나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들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대개 이런 그 대기업을 인수해서 일본의 것들을 인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원조 물자까지 분배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갔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한계는 무엇이냐? 정부가 원조 물자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금이 들어왔을 터인데, 이 대금을 이런 어떤 산업시설에, 특히나 기계나 철강 등의 생산재 공업으로 시설을 투자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러지를 못하고 국방비로 대부분이 지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산재 공업의 육성은 대단히 미흡한 이런 안타까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후, 6.25 전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4 내국에서 농촌 경제가 악화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 없나요 하고서 대규모로 올라오게 되지만 도시는 아직은 산업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으나 도시로 올라왔으나 마땅한 어떤 그 취직 할 곳이 별로 없었고 이러면서 바로 도시의 빈민들을 여기에 보면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런 도시의 빈민촌 자, 이런 곳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1950년대 후반에 도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후의 교육열 향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전후에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경제 사정은 별로 좋지를 못했었으나,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뜨거워서, 그래서 결국에 초등교육을 확대해 가고, 그 다음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한과 북한의 그 독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원조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발전해 가는지, 독재가 또 이루어져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